효자죠, 효자. 지금은 아마 효곡동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본적에는 연일군, 연일읍, 효자리로 되어 있죠. 거기서 6대조가 살았습니다. 오래전에 뭐 뿌리가 거기다 봐야 되겠죠. 그 뿌리가 거기고 거기서 태어나서 6살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6살까지 살다가 상도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는데 굉장히 꽤나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본 건 없고. 근데 망했죠. 뭐 그 사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효자에 가니까 그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효자에서 임촌댁으로 우리 집 태코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태코가 임촌댁이었는데 뭐 수풀림자에 마을청사를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촌댁 그래서 꽤나 유명한 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망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출마를 하니까 가문의 부활이라는 얘기를 해서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일용직 노동자 맞죠? 정식 직원이 아닌 상태였으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울릉도에서 잠시 오징어 잡는 배를 탔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힘들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화태어장이었습니다. 공개상이나 대화태어장에 한 40톤짜리 목선이었는데 그거 타고 나갔다가 보름 동안 조업을 했었는데 만선을 하긴 했습니다. 그때 돈으로 제가 소위 말해서 그때 말로 간주라 그래요. 간주. 네, 간주를 이제 받았는데 20만 원 정도 받았던 걸로 생각합니다. 꽤 큰 돈이었죠. 그런데 제가 도망을 갔습니다. 배에서 내려가지고. 왜 도망갔냐면은 옛날에는 좀 어두웠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80년대 초반기였으니까 배에서 밥을 하는 사람은 화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화장들이 대부분 다가 좀 범죄자들이 많았어요. 기소중지자들이 많았고 좀 거칠은 사람들이죠. 원래 바다가 좀 거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아가지고 이 배 타다 보면 참 사람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름 만에 배 내려가지고 바로 도망갔고 그 후로 뭐 집이 없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전전에 살다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친구 집에서 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저 공부도 가르치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래 살다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분이 소개를 해서 항만하역에 일용직을 뽑는다 그래서 갔죠. 그게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포항 신항만 부두에서 코일이라든가 뭐 후판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선적하는 본선에 배치가 되었었는데 본선에 배치돼서 그 밑에 이제 뭐 코일이 뭐 1톤부터 시작해서 30톤까지도 있는데 그 코일에 이제 라이싱 작업도 하고 본선에 강목도 갖다 대고 코일이 안 굴러야 되니까 배가 롤링하게 되면은 그런 소위 고박 작업이라고 그러죠. 그런 고박 작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 3년 정도 12시간 막교대 일했는데요. 12시간 막교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아마 제가 좀 성실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저를 부르더니 뭐 자네는 현장의 노동일보다도 사무실에서 넥타이를 메고 일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아마 이쁘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정식 직원을 시켜줬습니다. 정식 직원이 돼서 그 회사의 급여 담당을 아마 제가 책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항만 하역 일을 하고 그 회사에서 정식 직원이 됐고 그 정식 직원 돼서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 대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 만에 제가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았고요. 서울 본사에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당시 90년대 초죠. 91년도, 2년도였으니까 제게는 그룹 비서실 그러면 굉장히 힘있는 엘리트만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도 중견그룹에 속하는 아주 그 전도양양한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비서실 그룹이 46명인데 제가 일약 그 그룹 비서실에 발탁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제가 유일했죠. 그리고 현장의 항만 1호 노동자 출신은 제가 유일했고 그래서 어느 분이 기사도 쓰기도 했어요. 좀 신기했던가 봐요. 그룹 비서실에 대부분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그것도 시력계 고등학교, 포항수산고등학교라는 졸업장 하나 가지고 그룹 비서실에 갔으니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픔도 많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실력도 실력은이고야 거기에 뭐 공채생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저는 공채가 아니고 잡채라 그랬죠.
그래서 특채를 좀 비하시켜서 잡채라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하고 회식을 하고 이러는데, 자기네들 좀 공채 뭐 1기도 있고 2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나가버려요. 그럼 저 혼자 남아요. 저 혼자 남으면 뭐 제 동기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뭐 소외된 그런 기분도 많이 느꼈었고, 하나 또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꼭 뭐 항만 일용직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홀대를 받았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억이 남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룹 비서실에 발령을 받았는데 제 책상이 없던 거예요. 책상 안 줬습니다. 근데 책상을 주긴 줬는데 어디 줬냐 그러면은 여직원들의 탕비실에다가 책상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건 좀 부당한데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으러 오면 나가야 되고 차를 끓이려면 또 나가야 되고 도저히 업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제기를 할까 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봤죠. 왜 책상이 여직원 탕비실에 주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회사가 자꾸 성장을 하니까 건물이 좁아서 새로운 사옥을 짓는데 그게 공간이 생기면 그때 책상 잘 놔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건 만부당한 얘기죠. 굉장히 부당한 조치죠. 뭐 심지어는 뭐 인권에 대한 문제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그때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제 위치에서 이걸 정식으로 항의하게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있었는데 저한테는 좀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특채라는 조건, 항만 하여 일용직에서 그룹 비서실에 왔다는 거 이런 것도 일단 좀 약간 주눅이 들었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항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보니까 항의를 안 하고 참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항의를 했는데 안 받아지게 되면 저는 싸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싸우게 되면 저는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소위 백도 없고 학벌도 없는데 당장 서울에 이사도 왔는데 그만두게 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자라고 생각을 했죠. 1년을 참았습니다. 1년을 참으니까 이제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97년도에 IMF가 왔습니다. 46명의 비서실 조직이 축소가 됐는데 6명만 남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내 판단에 옳았다. 잘 참았다. 현명한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참으면서 저는 의지를 키웠죠. 실력도 키우고 소위 말하자면 독을 키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내가 많이 모자라거나 남한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뼈저리게 했습니다. 늦깎이 정도가 아니죠. 많이 늦었죠. 대학을 참 가고 싶었습니다. 대학생이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막연히 많이 했고, 그런데 대학까지 형편은 안 됐죠. 91년도에 서울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룹 비서실에 갔는데 고등학교 졸업장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하나고 나머지는 옆으로 돌아보면 영어로 이야기하고 옆으로 돌아보면 일본말로 이야기하고 주눅이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 자꾸 저거 공부하라 그럽니다. 공부하라 하는데 공부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죠.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그 차에 그 와중에 제가 보증을 잘못 써서 급여가 차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방에 살고 있었는데, 이문동에 지하방에 살고 있었는데 도저히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죠. 대학은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보증빚을 갚기 위해서 하루에도 직업이 뭐 대여섯 개 정도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서도 대학 공부를 하고 싶었죠. 대학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러니까 집사람이 대충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죠. 아니 생활비도 없는데 급여는 차도 있는데 어떻게 대학 갔냐, 등록금도 못 내는데. 집사람이 했는 말이 제가 자주 가끔씩 거론하는 말입니다만 그 말은 저한테 아직까지 신념으로 남아있습니다. 신조죠. 그 말에 집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원짜리 한 장 없으나 100만 원 없으나 없는 집은 똑같다. 남편이 대학생이면 꿈이라도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그게 힘이 됐고, 그래서 용대학을 진학을 했고요. 그 후로 성균관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논문도 언론에 대해서 특별점 될 정도로 잘 썼고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정식 박사학과 과정을 밟아서 제가 하고 싶었던 신문방송학 공부를 하게 됐죠. 나는 마지막 희망을 사람에게 걸었다.
세상은 결국 관계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의지를 해야 하고 사람을 믿어야 되고 결국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를 믿을 수가 없죠. 제가 보증피해를 받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미웠겠어요. 그러나 그 답은 또 사람에게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내 마지막 희망은 사람에게 걸었다라는 것이 제가 첫 번째 출판한 책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죠. 보증피해를 받으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 받은 상처를 내가 의기소침하고 여기에 대해서 허탈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노한다 그러면 과연 나아질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죠. 그걸 체념했습니다. 좋은 말로. 그게 일종의 완벽한 체념이 돼야 되는 건데 내가 수능을 하는 거죠. 운명의 수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내가 살 길이다 생각했죠. 그래서 그 과정에 빚 갚는 과정을 다 기술한 책입니다. 나는 마지막 희망은 사람에게 걸었다는 것이. 그래서 매덕되는 돈을 제가 직업을 대여섯까지 거치면서 그 돈을 다 갚았습니다. 사채까지 합쳐서. 그 과정에서도 저는 대학 공부를 했고요. 대학 자체가 주위의 사람들은 저보고 미친 짓이라 했습니다. 빚을 갚아가면서 보증피해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대학까지 가느냐. 그런데요, 세상은 약간 미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꿈이라는 것도 이룰 수가 없고요. 목표하는 바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체념하고 그냥 주지 않는 것밖에 없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90년도 말에 그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제가 썼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그 책 제목이 나는 마지막 희망은 사람에게 걸었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발간된 이후로 KBS, MBC, SBS가 제 얘기를 다큐멘터리 이렇게 취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꽤 좀 유명하게 됐었죠. 아침마당에도 나오고 도저히 신기했으니까. 근데 그 책을 보고도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어려운 사람들이 목숨을 끊진 경우도 있고 또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용기를 얻어간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나는 마지막 희망 사람에 걸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번쯤 새겨야 될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특별한 계기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는 뭐 정치를 꿈꾸면서 국회의원을 꿈꾸면서 지금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정치는 어떻게 언제부터 마음먹고 시작했느냐 했는데 꿈이라는 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꿀 수 있는 겁니다. 수산고등학교를 나와서 시력계 고등학교 나와서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겠느냐. 그럴 여유가 있었느냐 전혀 없었죠. 그냥 저는 산을 오르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입니다. 산을 멀리 보고 걸으면 힘들잖아요. 산을 올라갈 때 발끝만 보고 걸으면 금방 걸어 올라갑니다. 힘도 들지 않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꿈을 꿀 수 있는 여유가 안 됐습니다. 내가 은감생신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보증피해도 보고 월급도 없고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대학도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꿈을 꾸겠습니까? 다만 하루하루 정말 처절하게 느낄 만큼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조직생활 35년 가까이 하면서 어느 조직에 있었든지 간에 제가 한 13번의 조직을 옮겼는데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죠. 단 한 번도 7시 이후에 출근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전부 7시 전에 출근해서 모든 일을 했고 나머지 시간은 일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머리는 되게 뛰어나지 않지만 남들보다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성실했습니다. 그 성실한 바탕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눈을 뜨니까 언론사에 가 있고 눈을 뜨니까 서울시에 가 있고 눈을 뜨니까 국회에 가 있고 또 고개 들어보니까 청와대 가 있고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되고자 해서 그렇게 살았던 게 전혀 아닙니다. 13번 직장 옮겼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 방송에 나가서 아니더라고 이 제기한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 한 번도 제가 이야기하는 잘린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13번의 직장을 전부 저는 스카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카웃을 받으면서 내가 몸담았던 직장들에게 단 한 번도 손가락질 당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후임을 얻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했습니다. 그건 참 미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워낙 일을 많이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다른 일을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7시 전에 출근해서 한 2시간 정도 하면 하루 일 다 해요. 남은 시간 내가 일을 만들어 하는데 힘들잖아요. 그건 제가 미안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동방에서만, 그러니까 하역 회사죠. 그 회사만 제가 16년을 있었습니다. 15년을 있었거든요. 15년을 있었는데, 제가 또 빚을 갚는다고, 아르바이트,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데이스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쓰기가 있었습니다. 그 뭐 사인이 많은데요. 칼럼을 대필해 주는 거였습니다. 다른 기업의 비서실에서 칼럼을 주문하면 저한테 그때 펜당 10만 원 받고 서바이벌 글이었습니다. 저는 글을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자가 무슨 글을 썼겠습니까? 근데 밤새도록 써서 그걸 넘겨주고 10만 원씩 받고 그래서 생활비 보태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서바이벌 글입니다. 저는 그래서 글이 30분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습관이. 빨리 써야 또 다른 거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냐 그러면 그 글이 어느 순간에 남들이 잘 쓴다라고 평가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국정치신문에 났던 양철북이라는 칼럼이 있었어요. 그 칼럼을 썼는데 권트그라스의 그 양철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칼럼을 썼는데 내외경제신문 유일한 석간신문이었죠. 석간경제신문 중앙지였는데 거기에 편집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번 만나자 하니까 기자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 근데 그 양치북이란 칼럼을 다른 회사의 의뢰로 썼는 건데 어떻게 내가 썼는지 알고 이제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자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그래서 신문 기자 그때는 뭐 언론고시라고 했는데 아니 고등학교 졸업자한테 언론 기자 스카웃이 하니까 내가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가게 됐죠. 가게 됐는데 결국 기자는 못했습니다. 기자 발령을 낳긴 났는데 바로 그 사장 비서실에 또 가서 회사 매각 작업하고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나고 회사를 소위 매각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사표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또 누가 저를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때 스카우트하는 계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분석회사, 정치 분석회사 PIB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때 자본금 20억으로 인터넷이 발달되고 막 한참 유행이 될 때 만든 회사인데 그 회사를 만드는 기획을 제가 해줬습니다. 이렇게 기획하면 된다. 또 데일리안이라는 회사도 제가 기획해줬고 언론 매체인데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꿈도 못 꾸고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 기획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그 회사를 기획에 그 창업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나를 정치권으로 소개를 한 거예요. 국회 사급보좌관으로 일하고 추천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정치권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됐죠. 그래서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제가 2년 일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하고 같이 일했던 국회의원이 욕을 먹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분하고는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그분이 제 이력서를 보지도 않고 여러 사람들 하도 추천하니까 나를 채용했는데 알고 보니까 팡수상고등학교 졸업장에 뭐 변별한 박사도 먹고 석사도 없고 왜냐하면 사급보좌관 정도 같으면요 최소한 중앙에 있는 스카이 정도는 나와야 그때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저를 내보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좀 많이 좀 못 살게 굴었습니다. 못 살게 굴었고 그래서 제가 이빨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금도 보여드릴까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아서 뭐 거기서 스트레스 받았는 이런 얘기들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빨 뽑아야 되고 병원에 가니까 이빨 뽑아야 되고 견뎠죠. 근데 그 얘기가 국회에 소문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그때 인연이 된 사람들인데 나중에 그 의원이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뭐 정신력 하나는 당신 알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그 흔쾌히 받았습니다. 사고도 받고 아주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 채울 무렵에 오성 서울시장이 출마를 합니다. 서울시장으로. 그때 국회에서 저는 일도 잘하고 좀 유명했죠. 이빨도 뽑아가면서 버티고 뭐 좀 굉장히 뭐 좀 별났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일하자는 제의가 왔어요. 서울시장을 나가는데 캠프에 합류할 생각이 없느냐. 저는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다. 왜? 이제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때 오세훈 시장의 당선율은 약했습니다.
맹형규 후보가 붙었는데 그 당시에 맹형규 후보가 될 거라고 되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릎에 제가 오세훈 시장하고 합류를 했죠. 제가 선거 기획을 제안했습니다. 이겼죠. 그래서 최연소 서울시장 직무 인수위원회 위원이 됐습니다. 그때가 4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시장으로 취임하고 저한테 제의를 냈습니다. 서울시 민원비서관으로 올 생각이었느냐. 상급 상당히 국장장입니다. 나이 42살에 엄청난 일학 출세죠. 벼락 출세죠.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했는 얘기가 아직까지 우습습니다. 그래서 오 시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 민원비서관 할 생각이 없냐 해서 제가 감사합니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가문의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 한참 웃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비서관 일을, 민원조정회의를 제가 만들고 또 열심히 일했죠. 열심히 일해서,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출마를 하면서 안국포럼이 만들어졌고, 안국포럼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오세훈 시장의 대표 선수격으로 그 안국포럼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대통령 후보 비서실에 전략을 담당했고, 이후에 대선 후보 비서실에 전략을 담당했고, 이후에 당선인 비서실에 전략을 담당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당선인 비서실에 인사를 담당했고, 대통령이 청와대 입성한 후에는 인사를 총괄하는 사람이 됐죠. 엄청나게 컸죠. 가족이죠. 가족 외에는 설명할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지 않으면은 아이가 학교를 못 가고 집이 굶고 또 고향으로 슬슬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돈은 없고, 내가 보태야 가족이 살죠. 모든 것이 가족의 원동력입니다.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요. 소위 선출을 받아서 활동한 정치가도 그렇고 기업가도 그렇고,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 애국이나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것을 충실해야 애국도 되는 것이고요, 나라 사랑도 되는 것이고 우정도 되는 겁니다. 그걸 등한시하는 사람은 그런 자격이 없죠. 허상과 다리 공중에 떠다니는 사람이죠. 저는 제가 뛰어나거나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보다 머리가 좋다거나 남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거나 또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왔거나 해외 유학을 다녔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저를 아시는 분과 똑같은 보통 사람이죠. 근데 제가 굳이 자랑한다 그러면, 나는 가족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아버지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그러겠다. 왜? 제 아버지는 한 번도 직장을 안 가지시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을 많이 굶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버지를 참 많이 미워했고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는 게 내 평생 신조였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아버지 덕이라 봐야 되겠죠. 그 또한 가족의 한 범위에서 생각해야 될 겁니다. 가족이죠, 가족. 이제 저도 오천 은민입니다. 이사 온 지가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저는 부영 사랑원 아파트 1차에 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6개월밖에 살지 않는 사람이 감히 오천 은민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언을 드려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살면서 오천 은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하나하나씩 제가 잘못된 거 생각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살아갈 생각입니다.